2026년을 앞두고 암호화폐 세상에 어떤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 그 핵심 아이디어들을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에요. 금융, AI, 또 개인정보 보호까지. 맞아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 그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전망 1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정보나 분석은 참고용일 뿐이고요. 특정 자산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마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중에서도 첫 번째 아이디어는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강력한 해자가 될 거라는 주장이에요. 네, 이게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블록체인 하면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프라이버시가 핵심 경쟁력이 된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바로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효과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효과요. 네, 지금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공개 원장이잖아요. 그래서 브릿지 같은 걸 쓰면 내 자산을 A체인에서 B체인으로 쉽게 옮길 수가 있어요. 네, 수수료가 더 싼 곳이 나타나면 바로 갈아탈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자산 정보가 암호화된 프라이빗 체인에 한번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게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정확히는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유요? 기술적으로 막히는 게 아니고요. 네, 프라이빗 체인에서 다른 곳으로 자산을 옮기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거래 시간이나 규모, 빈도 같은 메타데이터가 노출될 위험이 생겨요. 아, 그게 왜 위험한 거죠? 마치 익명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누군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특정 지갑의 주인을 추적하고 또 자산 규모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니까요. 세상에 내 모든 금융 정보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위험 때문에 사용자들은 한 번 선택한 프라이빗 체인에 그냥 계속 머무르려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아, 단순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정보가 새어나갈까 봐 스스로 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실제 금융거래나 비즈니스 활동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그렇죠. 기업 재무 정보나 개인 자산 내역을 전부 공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바로 그겁니다. 결국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지원하는 소수의 체인이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는 이른바 승자독식 구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분석이에요. 와, 프라이버시 하나가 시장 전체를 재편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와 신원 문제는 다른 아이디어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다음 아이디어는 한 걸음 더 나가는데요. 우리가 아는 고객 확인, KYC를 넘어서 에이전트 확인, KYA의 시대가 온다는 개념입니다. AI 에이전트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된다니 약간 SF 영화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미 현실에 아주 가까워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미 인간 직원보다 비인간 아이디의 수가 96대 1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요. 96대 1이요? 그 비인간 아이디라는 게 뭐죠? 봇 같은 건가요? 네, 자동화된 시스템, 봇,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아직 이들은 은행 계좌도 못 만드는 말 그대로 유령 같은 존재예요. 그럼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려면 신원이 필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신용 점수를 내는 것처럼 AI 에이전트도 암호학적으로 서명된 자격 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 AI 비서가 저 대신 유료 리서치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이 AI 비서용 신분증 같은 게 필요한 셈이네요. 그게 바로 KYA고요? 정확합니다. 그 KYA 자격 증명에는 이 에이전트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어떤 활동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지 같은 정보가 다 담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이런 인프라가 없으면 웹사이트들은 그냥 방화벽에서 AI 에이전트의 접근을 다 막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AI 경제의 가장 큰 병목이 지능이 아니라 신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신원, 프라이버시, 보안 다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우리가 매일 쓰는 메신저 앱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공격도 막아내는 강력한 암호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탈중앙화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암호화만 완벽하면 안전한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쓰는 시그널이나 왓츠앱 같은 메신저들 암호화 기술이 정말 훌륭하거든요.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모든 데이터가 단일 조직이 운영하는 중앙 서버를 거쳐간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은 비밀 공고에 아주 안전하게 있는데 정부 같은 곳에서 그 금고 자체를 통째로 가져가 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아무리 암호화가 강력해도 서버를 폐쇄하라고 명령하거나 아니면 누가 누구랑 얼마나 자주 대화했는지 같은 메타데이터를 넘기라고 하면 기업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탈중앙화 메시징이 대안으로 나오는 겁니다. 중앙 서버 없이 오픈 프로토콜 위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럼 내 메시지는 어디에 저장되는 건가요? 사용자가 암호화폐 지갑을 관리하듯 개인 키로 자신의 메시지와 신원을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특정 앱 회사가 망하거나 사라져도 내 메시지는 영원히 내 것으로 남는 진정한 디지털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잠시만요. 그런데 보안에 대한 관점을 아예 바꾸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코드는 법이다에서 명세는 법이다로 진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 같아요. 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기존의 코드는 법이다를 철학으로 삼았던 프로젝트들은 전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건가요? 잘못됐다기보다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코드는 법이다라는 말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버그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네. 코드가 완벽하다는 전제죠. 그런데 최근 디파이 해킹 사건들을 보면 수많은 보안 감시를 거친 코드에서도 예상치 못한 허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모든 버그를 사전에 찾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그럼 명세는 법이다는 어떤 다른 접근법인가요? 버그를 하나하나 다 찾아내려는 시도 대신에 시스템이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핵심 원칙을 먼저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핵심 원칙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대출 프로토콜의 총 예치금은 총 대출금을 항상 초과해야 한다. 같은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는 규칙이요. 이걸 불변항, invariant라고 부르는데 이걸 명세로 만드는 거죠. 아, 그리고 모든 거래가 실행되기 전에 이 명세를 만족하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일종의 가드레일을 시스템에 심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커가 아무리 기발한 방법으로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더라도 금고 안의 돈은 예치된 금액보다 많아질 수 없다는 절대 규칙 자체를 시스템에 심어둬서 애초에 그 거래를 막아버리는 거군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라도 이 핵심 원칙을 위반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거래를 되돌려서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와, 보안의 패러다임을 버그 찾기에서 원칙 강제로 바꾸는 거네요. 맞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명세는 법이다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5번째 아이디어, 서비스형 비밀, Secrets as Service의 부상입니다. 데이터 접근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시스템에 심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금융이나 헬스케어처럼 아주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산업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서비스형 비밀은 데이터 접근 규칙을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와 탈중앙화된 키 관리를 결합해서 누가 어떤 조건에서 그리고 얼마 동안 특정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온체인에서 강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말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 자체가 규칙을 강제하도록 만드는 거네요. 네, 기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뢰 약속이 아니라 암호화학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관들이 온체인 데이터 관리의 이점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중요해지는 건 결국 그 데이터가 실물 자산, 즉 돈과 연결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테마인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자산의 혁신으로 이어지네요. 실물 자산 RWA 토큰화가 요즘 정말 활발한데 현재 방식은 단순히 현실 세계 자산을 흉내내는 수준이라고 지적해요. 더 암호화폐 네이티브한 방식은 뭘까요? 현재 RWA는 현실의 주식을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껍데기만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법적인 구조도 복잡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럼 대안이 뭔가요?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무기한 선물, 줄여서 퍼프 같은 합성 자산입니다. 습성 자산이요? 네, 실제 자산을 직접 온체인으로 가져오는 대신에 그 자산의 가격을 추정하는 파생 상품을 만드는 거죠. 이 방식이 유동성도 훨씬 깊고
구현도 간단하고 레버리지 활용도 쉽거든요. 신흥시장 주식을 퍼프화하는 게 흥미로운 실험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인상 깊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의 규제 때문에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주식이 있다고 해보죠. 네, 그런 경우 많죠. 이걸 퍼프로 만들면 전 세계 누구나 24시간 내내 그 주식의 가격 움직임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는 거죠. 와, 정말 글로벌한 시장이 열리겠네요.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도 비슷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단순히 오프체인에서 발생한 대출 채권을 토큰화하는 건 넘어서 대출 신청부터 심사, 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온체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대출의 시작점 자체가 온체인이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야 중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접근성을 높이는 진정한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작년 거래량이 46조 달러, 페이팔이 20배, 비자의 3배에 달했다는 수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오프 램프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다고요. 네, 온오프 램프는 이 디지털 달러를 우리가 쓰는 현실 세계의 금융 시스템과 연결하는 통로를 말해요. 지금은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비싸고 또 느리죠. 그러니까 기술은 이미 F1 머신급으로 빠른데 이걸 우리 동네 일반 도로랑 연결해줄 진입로가 아직 없는 셈이군요. 비유가 정확하시네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최근 스타트업들이 QR코드 결제나 각국의 실시간 결제망과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연동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램프들이 잘 깔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국경을 넘어서 실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하고요. 은행 계좌가 없는 개발도상국의 작은 가게 주인도 전 세계 고객에게 달러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와, 스테이블 코인이 일부 트레이더들의 도구를 넘어서 말 그대로 인터넷의 기초 결제 계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은행 시스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대부분 은행이 아직도 수십 년 된 코볼 언어로 된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쓴다니. 코볼이요? 네, 코볼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쓰던 컴퓨터는 아닌가요? 은행 시스템이 거의 박물관 유물로 돌아가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이 시스템이 안정성은 높지만 혁신에는 아주 취약해요. 새로운 기능을 하나 추가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럼 은행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낡은 레거시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엄청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우회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길을 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안정적인 금고 역할을 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레일 위에서 구현하는 거죠. 은행 같은 거대한 레거시 시스템을 AI가 바꿀 수도 있을까요? 세 번째 테마, AI와 암호화폐의 융합으로 넘어가 보죠. 예측 시장이 AI를 만나 더 커지고 스마트해진다는 전망이 흥미롭네요. 네, 예측 시장에 올라오는 주제가 훨씬 더 다양하고 세분화될 거예요. 예를 들면요. 단순한 선거 결과 예측을 넘어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처럼 복잡하게 얽힌 사회 현상까지 실시간 확률로 볼 수 있게 되죠. 와, 거의 사회의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를 판정하는데도 탈중앙화 거버넌스나 LLM 같은 AI의 오라클을 사용해서 신뢰도를 높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AI 에이전트가 직접 시장에 참여해서 인간이 미쳐보지 못했던 예측 변수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AI가 연구 방식 자체를 바꿀 거라는 이야기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지치지 않는 초고급 브레인스토밍 파트너가 생긴 느낌이겠네요. 맞아요. AI에게 추상적인 연구 지시를 내리면 가설을 세우고 아이디어 간의 관계를 추론해서 새로운 답을 내놓는다는 건데요. 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게 모델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환각, 할로시네이션 현상을 오히려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환각 현상을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AI가 만들어낸 그 엉뚱한 답변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AI 모델이 서로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종합하는 새로운 연구 워크플로우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럼 각 모델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암호화폐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또 투명하게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AI의 발전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겠죠. AI 에이전트가 열린 웹에 보이지 않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경고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AI 에이전트들은 웹사이트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긁어가서 사용자에게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네, 아주 편리하죠. 편리하지만 정작 그 컨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고나 구독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건너뛰어버려요. 아, 정작 컨텐츠 만든 사람한테는 돈이 한 푼도 안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생태계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럼 콘텐츠 제작자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하는 건가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용량 기반의 실시간 보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사용량 기반이요? 네, 블록체인 기반의 소액 결제, 그러니까 나노 페이먼트 기술을 활용해서 AI 에이전트의 작업에 기여한 모든 정보 제공자에게 가치가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AI가 콘텐츠의 가치를 빼앗아 간다는 건 결국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암호화폐 세계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네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죠.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결국 트레이딩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마시멜로유 테스트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하죠. 마시멜로우 테스트요? 네, 암호화폐 창업가들이 토큰과 투기라는 특성 때문에 눈앞에 달콤한 유혹, 즉 단기적인 트레이딩 수익성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아, 당장의 수익을 쫓다가 더 큰 그림을 놓친다? 그렇죠. 모두가 똑같은 트레이딩 사업에 뛰어들면 결국 경쟁만 치열해지고 소수의 승자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됩니다. 단기적인 수익성에만 집중하다가 더 견고하고 방어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결국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과 거래 수수료에만 집중하다가 장기적으로 방어 가능한 자신만의 제품 가치를 놓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트레이딩은 물론 중요한 시장 기능이지만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죠. 본질적인 제품에 더 집중하는 창업가가 결국 더 큰 승자가 될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제품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 와닿네요. 그럼 AI가 무한한 컨텐츠를 만드는 시대에 신뢰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스테이크 미디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었어요. 말 그대로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미디어입니다. 이해관계를 증명한다. 네, 단순히 중립적인 척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대신에 자신의 주장에 돈이나 자산을 걸고 그 사실을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제 지갑을 확인하세요라고 말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신뢰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도 온체인에서 검증 가능하게 보여주는 방식이죠. 정말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분석가가 특정 자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자산을 그 예측에 베팅하고 있다는 걸 온체인에서 보여주는 거죠. 팟캐스터가 자기가 추천한 토큰을 단기간에 팔지 않겠다는 걸 프로그래밍 가능한 락업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요. 와, 이런 새로운 신뢰 방식이 자리 잡으면 자산 관리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뀔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까지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모두를 위한 자산 관리 시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음 아이디어군요. AI 추천을 받아서 개인화된 투자 전략을 거의 즉시 최소 비용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운용하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다른가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수익률을 내는 디파이 대출 시장에 자산을 자동으로 배분하거나 프라이빗 크레딧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예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유동성 자산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동적인 관리가 아니라 능동적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중화네요. 맞습니다. 개인 자산 관리를 넘어서 AI 에이전트끼리 돈을 주고받으려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인터넷처럼 바뀌어야겠네요. 인터넷이 은행이 되다라는 비전이 바로 그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API 사용료를 내고 데이터를 구매하려면 가치가 정보처럼 빠르고 자유롭게 흘러야 해요. 지금처럼 은행 거치고 청구서 보내고 할 시간이 없겠네요. 그렇죠. 돈이 더 이상 특정 금융기관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라우팅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패킷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제는 더 이상 별도의 운영계층이 아니라 인터넷 네트워크의 기본 동작이 되는 거죠. 인터넷 자체가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된다. 정말 큰 변화네요. 네. 이 모든 미래가 현실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네요. 바로 기술적인 돌파구와 법적인 뒷받침.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 보죠. 스나크,
SNARKS라는 암호학 기술이 블록체인을 넘어 모든 곳에 쓰일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고요. 네, 스나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운데요. 과거에는 스나크 증명을 하나 만드는데 원래 계산보다 100만 배나 많은 작업이 필요해서 너무 비효율적이었어요. 100만 배요? 네. 그런데 2026년에는 이 오버헤드가 약 1만 배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이제는 휴대폰에서도 실현 가능할 정도로 빨라지고 저렴해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100만 배에서 1만 배로 줄어든 거군요. 1만 배라는 숫자에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고성능 GPU가 노트북 CPU보다 약 1만 배의 병렬 처리량을 가지거든요. 아하하. 이건 GPU 한 대로 CPU에서 실행된 작업을 실시간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전엔 보고서 한 장 쓰냐고 도서관 전체를 복사해야 했다면 이제는 필요한 책 여권만 복사하면 되는 수준으로 효율이 좋아진 거죠. 그게 뭘 가능하게 하죠? 범징 걸밍의암 크먼그 파우드핑이라는 오래된 빗선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내가 클라우드에서 실행한 작업이 정말 정확하게 수행되었음을 암호학적으로 증명받는 것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술적 준비는 이렇게 되어가는데 마지막 퍼즐은 결국 법률이네요. 미국의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 그동안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난 10년간 창업가들은 제품 전략보다 법률 리스크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어요.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오히려 투명성을 피해야 했고 탈중앙화 거버넌스는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심지어 규칙을 무시하는 프로젝트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왜곡된 상황도 벌어졌고요. 규제가 명확해지면 이런 왜곡이 사라지고 엔지니어들이 변호사 눈치 안 보고 다시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투명성이 장려되고 토큰을 발행하고 네트워크를 탈중앙화하기 위한 명확한 경로가 생기는 거죠.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본연의 모습, 즉 개방적이고 자율적이며 신뢰 가능한 중립적 네트워크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오늘 2026년을 향한 17가지 전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와, 정말 프라이버시가 핵심 경쟁력이 되고 AI 에이전트가 새로운 경제 주체로 등장하고 인터넷 자체가 거대한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느껴지네요. 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신뢰와 소유권이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뢰와 소유권, 네. 탈중앙화된 시스템 위에서 개인과 에이전트의 신원을 어떻게 증명하고 데이터와 자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보장하며 또 거기서 창출된 가치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 결국 기술과 법률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네요. AI의 에이전트가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미래가 온다면 과연 인간의 비합리적인 선택이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갖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의 가장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은 바로 그 인간성 그 자체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